기록적인 고물가 위협 속에 정부가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부가가치세나 관세 같은 세금을 깎거나 한시적으로 없애서 소비자 가격 부담을 줄이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어제 국회를 통과한 추경 가운데 자영업자 손실보전금은 당장 오늘부터 또 지급이 되죠. 이런 이슈들이 얽혀서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잠시 뒤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칸을 빛낸 주역들을 잠시 뒤 금이 환영합니다. 송강호 나무주연상에 빛나는 브로커팀은 곧 공항에 도착할 예정이고 감독상을 거머쥔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팀은 오후 5시 전후 귀국 예정입니다. 송강호, 아이유, 고레다 히로카즈, 브로커가 배우와 감독 모습 보이는 대로 바로 현장 연결하고 K뮤비의 저력도 짚어보겠습니다. 월요일 더 뉴스,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당은 경합지역 유세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막판 표심 잡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2차 추경안이 국회에 이어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면서 지급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모두 371만 명에게 최대 1,000만 원씩 지급되고 여행업 등 피해 규모가 큰 업종은 최소 70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단순 가공식품에 붙는 부가세를 내년까지 면제하는 등의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수요자의 종부세 부담도 낮추는 등 세금 인하책이 대부분인데 물가 안정에 효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과 나무주연상을 동시 수상한 박찬욱 감독과 배우 송강호 씨가 오후에 각각 귀국합니다. 다음 달에는 수상작들이 개봉할 예정이어서 코로나19로 침체기를 겪는 영화 산업 부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규제는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북동부 페르남부쿠 주에서 폭우가 계속되면서 인명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이어진 폭우로 침수와 붕괴 사고가 속출해 지금까지 50여 명이 숨졌습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이틀 앞둔 오늘부터 YTN은 서울광장이 마련된 특별 스튜디오에서 선거 관련 소식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 모두 승부처에서 선거운동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선거운동 일정과 선거 막판 변수까지 서울광장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조성호 엄윤주 기자 나와주시죠. 네, 여기는 서울시청 앞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입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상징하는 서울광장과 시청이 훤히 보이는 이곳에서 모레 열리는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소식 생생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정치권 취재하는 엄윤주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엄 기자, 이제 선거운동 오늘과 내일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여야 지도부와 후보들 모두 오늘도 막바지 선거운동을 치열하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상황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네, 먼저 오늘 아침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강남역에서 합동 유세에 나섰습니다. 경합을 벌이는 김은혜 후보를 오세훈 후보가 지원하는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앙정부와 서울시, 경기도의 삼각협력을 통한 광역교통망 확충을 내걸고 수도권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두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서울, 경기가 함께하면 상승효과,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이 얼마든지 있고 그런 숙제들이 산적해 있어서 한 일주일 전에 우리 두 후보가 함께 하자 하는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만으로 발전할 수 없고 서울과 함께 갑니다. 제 친구, 제가 존경하는 오세훈 시장님과 함께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아침 일찍 광주를 방문했는데 호남 출신 수도권 유권자 표 마음을 달래서 격전지 한 곳이라도 더 가져오겠다는 포석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민주당은 박지원 공동위원장의 지난 24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놓고 지도부 내에서 갈등이 빚어진 양상이었는데 지난 토요일 밤 비대위 회의에서 지방선거 승리와 당 혁신에 매진하자면서 일단 갈등은 그런 봉합된 상황입니다. 네, 더 젊은 민주당, 또 폭력적 팬덤과 결별한 민주당 등 박지원 위원장이 제안한 5대 쇄신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는데요. 오늘 오전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특히 갈등의 당사자인 윤호중,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 한자리에 모여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이 만족할 때까지 혁신할 테니 나라의 균형을 위해 투표해달라고 지지층의 결집을 호소했는데요. 기자회견 내용 들어보시죠. 대단히 불리한 선거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야당의 역할을 부르고 있습니다. 검찰을 앞세워 국민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무능한 정치꾼이 민주당 일꾼이 읽어놓은 성과를 허물지 못하도록 저희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네, 회견을 마친 뒤엔 지도부 3명이 손을 맞잡고 주먹 인사를 하면서 단합을 통해 선거에서 승리하자고 다짐했는데 반전의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 네, 사전 투표가 끝났는데 사전 투표를 보면은 역대 지방 선거 가운데 가장 높은 20.62%였습니다. 지난 대선 때 36.93%보다는 낮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각 당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선거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과거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 공식은 지난 대선에서 깨졌고요. 그래서 여야 모두 어느 한쪽에 유리하다고 섣불리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남은 기간 여야 지도부와 후보 모두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우선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20여일 만에 선거를 치르는 점을 10분 활용해서 여당 프리미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 협의는 여당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하는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견제와 균형을 위한 지방 권력 필요성으로 표심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물가와 환율, 금리 등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서 야당에 힘을 실어달라고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들어 보면은 김포공항 이전 문제가 지방선거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먼저 언급을 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부 수도권 개발을 위한 공약으로 내놓은 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이른바 제주관광 타격론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촉발했습니다. 네, 오늘도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오영훈 제주지사 후보가 반발했고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지지해주는 지역 의견을 들어주겠다고 하는 등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권도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이런 점을 파고들어서 지방선거 이슈로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허언증 공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의 허언증 선거운동이 점입 가경입니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제시하면서 그 근거로 여객기 수직 이착륙 시대를 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도 앞서 SNS에서 국민의힘 반박을 놓고 악마의 생떼라고까지 언급했는데요. 기자들 질문에는 어떻게 답했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인천공항으로 통폐합을 할 경우에 제주 관광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저는 좀 모자란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포공항 이전 문제에 대한 여론이 어떻게 흐르는지도 살펴봐야겠고요. 선거 전에 또 남은 변수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어제 우여곡절 끝에 국회 문턱을 넘어선 코로나19 관련 2차 추경 예산도 선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라고 질타해 왔는데 결국 선거 전에는 처리됐고요.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공약을 파기했다면서 증액을 주장했는데 이런 주장이 어느 정도는 반영됐습니다. 저마다 자신들의 공이라고 주장하면서 표심을 모으려고 할 텐데요. 유권자들이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야 선거운동 상황과 지방선거 본투표를 이틀 앞두고 남은 변수가 어떤 게 있을지 서울 광장에 마련된 YTN 특별 스튜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상암동 스튜디오 나와주시죠. 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 대비 소폭 오르면서 54%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23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2,516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한다는 응답이 54.1%로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고 잘 못한다는 응답은 37.7%로 일주일 전보다 2.9%포인트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두 평가 차이는 16.4%포인트로 오차범위 바뀌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네, 유럽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사료값이 오르면서 고기값도 치솟고 있습니다. 삼겹살이 이미 금겹살이 됐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가운데 축산시장을 찾는 발길도 줄었다고 하는데요.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례가 발견되면서 손님도 상인들도 고민이 큽니다. 정육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네, 서울 마장동 축산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이 고기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은데요. 구체적으로 나가보니까 가격대가 어느 정도입니까? 점심이 지났지만 시장은 다소 한산한 모습입니다. 최근 삼겹살 가격 등이 크게 오르면서 발길이 뚝 끊겼기 때문입니다. 그럼 가격표 직접 보시면서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직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삼겹살입니다. 1kg 가격이 29,000원, 3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입니다. 일주일 간격으로 2,000원씩 올라 지난 한 달 사이 8,000원이 오른 가격이라고 합니다. 도매 가격이 오르면서 다른 돼지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번에는 소고기 가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비살을 100g 단위로 팔고 있는데 지난 한 달 사이 1,000원가량 올라 14,000원으로 역대 최고 가격으로 팔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손님들 씀씀이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소리가 많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돼지고기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소비자들이 먹기에는 너무 부담감이 가고 예전보다 양을 많이 줄였지. 네, 삼겹살이 금겹살이 된 원인, 국제적인 곡물 가격 상승이 꼽히고 있죠. 네, 아무래도 곡물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사료값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2월 기준 국제거래소에선 밀 한 톤당 293달러, 우리 돈으로 35만 원가량에 거래됐었는데요. 유럽의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고 지난 13일엔 세계 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식량 안보를 이유로 수출을 금지하면서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석 달 사이 밀 한 톤 가격은 40%가량 올라 어제는 420달러, 우리 돈 52만 원이 넘는 수준에서 거래됐습니다. 옥수수 가격도 같은 기간 16%가량 올랐습니다. 그러자 국내 삼겹살 평균 소비자 가격도 덩달아 100g당 2,400원대에서 2,900원대로 22% 오르게 된 겁니다. 여기에 나흘 전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 홍천에서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견되면서 돼지고기 가격이 더욱 폭등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돼지고기 5만 톤 수입에 대해 20%대던 관세율을 0%대로 낮추고 축산농가의 사료 구매용 융자이자율도 낮추는 지원책을 발표했는데요. 정육점 상인들은 손님들이 수입고기보단 국산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다지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마장동 시장에서 YTN 임성재입니다. 14년 만에 5%대 물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관계 장관 회의를 통해 일부 품목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관세 인하 등의 긴급 민생 안정 10대 안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포장김치나 고추장, 간장 등 단순 가공식료품과 커피, 코코아, 원두에 붙는 부가가치세 10%를 내년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용유와 밀, 돼지고기 등 먹거리나 나프타와 같은 산업 원자재를 포함한 14개 품목의 수입 관세를 올해 9월이나 12월까지 0%로 낮춥니다.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 소비세는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했고 소비자의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5G 중간 요금제도 출시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매월 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정도 낮출 수 있지만 6천억 원 상당의 세금 수입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데 여행업이나 화물 운송업, 공연 전시업 등 피해 규모가 큰 약 50개 업종은 최소 700만 원 이상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홍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손실보전금. 자, 어제 추경안이 국회를 어제 통과했는데 오늘부터 당장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62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어젯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확정됨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전금 집행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또 매출액이 10억 원에서 50억 원 사이인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371만 명에 해당합니다. 매출 감소 여부는 전년도 대비 2020년 또는 2021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 대상 371만 명 가운데 매출 감소가 이미 파악된 신속 지급 대상은 348만 명입니다. 이들 가운데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사업자에게 오늘 낮 12시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내일은 홀수 사업자에게 문자가 전달되고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 개사엔 6월 2일부터 안내 문자가 발송돼 손실보전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고려해 최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연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과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손실보전금을 최소 700만 원 이상 지원받게 됩니다. 중기부는 신청 당일 지급과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첫날인 만큼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는 별도 서류 제출 없이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과 본인 인증, 이체 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시작되는 손실보전금 신청은 7월 29일까지 2달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박홍구입니다. 네, 지난달 4.8%에 이어서 물가가 다음 달에는 14년 만에 5%대까지 오를 거란 전망이 나오죠. 치솟는 물가가 위협 수준이다 보니까 오늘 정부가 밥상 물가 대책을 포함한 긴급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식품에 붙는 부가가치세나 관세를 깎아주거나 한시적으로 면제해서 소비자 가격 부담을 줄이고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까지 환원하는 대책 등이 핵심입니다. 네, 오늘부터 지급되는 추경 손실 보전금은 물가 대책과 또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지까지 지금부터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물가가 워낙 비상이다 보니까 정부가 오늘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는데요. 네. 눈에 띄는 부분들 좀 보겠습니다. 커피나 포기김치 이런 데 붙는 부가가치세를 없애주거나 깎아주거나 아니면 수입 돼지고기처럼 들어올 때 관세가 붙는 품목, 이런 품목들을 한시적으로 관세를 없애주는 이런 방안들이 발표가 되는데 네. 이건 일단 밥상 물가를 좀 안정시키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 가장 먼저 이야기했던 것이 물가와의 전쟁 아니었었습니까? 예. 그래서 이미 유류세 인하 같은 것도 이제 폭을 키웠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역시 체감 물가인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느끼는 부분. 그래서 이번에 민생 안정 대책도 생활 물가를 어떻게든 좀 떨어뜨려 보자. 여기에 초점을 맞췄던 것 같고요. 방금 이야기하신 대로 가장 좀 기본적이고 많은 부분이 좀 할애를 했었던 것이 먹거리 부분들에 있어서의 가격을 낮추는 것이었었습니다. 가령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입 커피, 원두 이런 거에 아예 부가세를 내년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이제 10%를 완화해버리는 안 받는 네. 그런 모습들도 있었고요. 먹거리 중에서 또 김치, 된장, 고추장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가공식품류에 대해서도 부가세를 또 면제해주겠다라는 내용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이 밖에도 이제 할당 관세라고 해서 들어올 때 아예 관세를 그냥 0%로 때려서 실질적으로 시중에 판매되는 먹거리 물가를 떨어뜨리는 것 중에서 요즘 아마 우리 주부님들 식용유 대란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그렇죠. 사기도 0%대 힘들고요. 예. 맞습니다. 해바라기 씨유부터 해가지고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뭐 밀가루, 돼지고기, 계란 가공품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춰서 아예 국내 판매가의 출발점을 이제 떨어뜨리는 이런 식으로 역시 먹거리 물가, 생활 물가에 좀 굉장히 큰 방점을 찍었습니다. 지금 수입, 생산, 소비 전 과정에서 세금을 완화하는 정책들을 내놓긴 했는데 앞서도 저희가 리포트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삼겹살 가격도 금겹살이 되고 있고 네. 커피 가격 오를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적용이 됐을 때 얼마나 내려갈까 이 부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오늘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게 도대체 그런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느냐 이제 얼마나 이런 부분이죠. 떨어지나? 얼마나 예. 떨어뜨리느냐 굉장히 많은 것들을 나열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국의 답변은 월별 기준으로 0.1%포인트 정도 이제 떨어뜨리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것이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된다고 쳐도 시한이 좀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예. 8월, 9월부터는 우리가 이제 매달 소비자 물가가 뭐 3.5, 4.1, 4.8 나오는데 그 매달 나오는 거에 소비자 물가의 한 0.1%포인트 정도는 떨어뜨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추이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정말 어마어마하죠. 여기 지금 보고 계시는 게 4.8%니까
아마도 5월, 6월, 7월까지는 일단은 상당 부분 네. 큰 인플레를 맞이할 수밖에 없겠고요. 이후에는 이번에 실시됐던 민생 안정 대책들이 좀 실시가 되면서 아마도 좀 이제 생활 물가를 많이 떨어뜨리려는 이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 물가의 그래프를 좀 완화시키는 게 정부의 이제 가장 큰 과제일 텐데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깎아주거나 유예해주거나 그럼 세수는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네. 대략적으로 한 6천억 원 정도가 6천억 원 줄어든다라고 정도. 이야기는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은 또 있죠. 올해 이제 좀 이따 추경 얘기를 하겠지만은 초과 세수, 그러니까 확정되지도 않고 이미 더 거칠 세수가 지금 50조 원이 넘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이게 굉장한 역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그 6천억이라는 게 분명히 크기는 하지만 당국에서는 그 정도의 세수가 일종의 이렇게 물가를 낮추면서 경기 부양 쪽으로 또 흘러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렇게 일단 좀 초과 상쇄를 세수가 천문학적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생계비 관련해서는 뭐 교통비나 통신비, 뭐 학자금 관련해서도 좀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들을 내놓긴 했는데 이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이제 늘 나오는 것들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개별 소비세 인하 같은 부분도 해오던 거 한 번 더 하게 되는 그런 대목이 있고요. 항상 통신 요금 비중이 요즘에 뭐 굉장히 국민들에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 해법 중에 하나가 요금제들이 있는데 예. 이제 그 요금제 중에서 중간 요금제라고 하죠. 네. 이런 것들을 좀 통신사 빅3에게 좀 유도하는 그런 내용들도 보여지고 있고요. 학자금 대출 금리도 어느 정도 이건 이제 규모가 예측되고 정해져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과 협의해서 일단은 고정시키는 이제 이런 안들이 있는데 이렇게 내용을 좀 보면은요. 끌어모을 수 있는 것들은 이제 다 일단 끌어모아서 좀 물가 안정,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오는 물가 상승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이게 해외발, 원자재발, 외국의 곡물난, 글로벌 수급망이 깨져서 이런 부분의 가격 급등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 모든 것들이 총망라된 안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끌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일어난 막 곡물값 인상이라든가 이런 우리가 좀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부분들이 걸려 있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년 내에 어쨌거나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낮춰보고요. 뭐 수입 돼지고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낮춰야 되는데도 좀 안 낮추는 이제 그런 뭐 유통상이나 가게들은 정부가 이제 수입 돼지고기를 낮춘다라는 좀 이제 이야기를 던져주면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 인하에 동참하지 않을까 아마 이런 것들 유통 쪽에 대한 부분들도 고려한 것 같습니다. 예, 그 추경 이야기 안 해볼 수가 없겠는데 지금 물가 안정 대책을 내놓긴 하고 있는데 추경안을 보게 되면은 또 물가 안정 대책이랑은 묘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느낌도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많이 지적을 했고 특히 동시에 이게 같이 나오니까 한쪽에서는 0.1%포인트 낮추려고 막 연끌인데 연끌 대책이 나왔는데 이제 당장 오늘 오후 3시 이후에는 신청이 들어가고 지급까지 되면 아마 손실 보전금 그러니까 보상금은 한두 달, 뭐 석 달 뒤에 입금되겠지만은 보전금은 거의 뭐 이번 주 내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시중에 한 23조 원이 이제 풀리는 거죠. 바로 현금으로 풀리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그렇고 당국에서도 일단 소상공인들 살리는 부분은 좀 예외로 하자. 이거 가장 급한 불이기 때문에 이건 일단 끄고 그다음에 물가 이렇게 좀 이해해 달라라고 또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예, 이거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단 추경안 자체도 조금 높아졌죠. 네, 그렇습니다. 정부안보다도 2조 이상 들어가게 된 거고요. 이게 전체 추경은 62조인데 이거 좀 헷갈리지 말으셔야 될 게 이번은 소위 말하는 더 거들 세금을 추경에 쓴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지방 교부금이 거의 딸려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뭐 62조라고 하더라도 거의 한 지방 교부금이 23조 이상, 뭐 29조 정도는 지방으로 내려가 이전 지출이기 때문에 실제 소상공인에게 투입되는 부분들은 한 30조대 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이 중에서 한 23조가 손실 보전금 하고 3조에서 5조대가 손실 보상금. 여기에 뭐 방역 지원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기타 포함이 되고 뭐 예비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추경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추경까지 여러 가지 이제 물가와의 상관관계 짚어봤는데 다시 이제 민생 안정 대책으로 좀 돌아가서 오늘 부동산 세금을 인하하겠다. 이거 당초 좀 나왔었던 내용이긴 하는데 오늘 이제 공식 발표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에게 종부세를
2020년 수준으로 환원시켜주겠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실은 이것도 이제 나왔었고 네. 여러 번 알려져 있는 것을 민생안정대책에서 확정지었다. 이렇게 음. 보면 되겠고요. 1가구 1주택,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입니다. 종부세 같은 경우에 대해서 이제 종부세라는 것은 이제 해당 가액이 있고 공시가에서 뺀 다음에 마지막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을 곱해서 마지막 과표가 나오게 되는데 그게 이제 현재는 100% 적용입니다. 올해는. 예. 네. 그러니까 공시가격에서 뺀 부분이 바로 적용이 되는 건데 이것을 공식시장 가액 비율을 2년 전 당시로 돌아보면은 이제 90% 가액 비율을 적용을 했었거든요. 예. 그것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현재는 100% 적용인데 이것이 2020년 수준인 90%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적용이 된다면 예. 지금 지금 작년 대비 올해 공시가격은 올랐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하는 가액 비율을 2020년대로 떨어뜨렸기 때문에 10%포인트 1가구 1주택자가 내는 종부세 부담은 네.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제 이렇게 네. 볼 수가 있겠고 이것도 이제 민생안정대책에 포함이 된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대략 공시가격 기준 10억짜리 집이 있다 네. 했을 때는 지금 이 정책 변경에 따라서 재산세 얼마나 정도 내야 되는 겁니까? 그럼 이제 한 14억 정도인데요. 시세. 이분이 아마 원래대로 내려고 했었으면은 거의 260만 원대는 아마 올해 이제 냈었어야 될 겁니다. 예. 이제 공정 가액 비율 100%에다가 작년 대비 공시가격도 올랐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2020년대로 가게 된다면 글쎄요 한 200만 원대 그러면은 한 50만 원 정도 보유세가 또 떨어지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다. 이제 이렇게 볼 50만 수가 원 정도. 있겠습니다. 근데 정철진 평론가, 네. 올해는 그럼 이렇게 해서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데 그럼 내년이나 내후년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상당히 당국의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꽤 주먹구구죠. 올해는 재작년에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적용한다면 당장 내년에도 또 우리가 보유세 재산세 또 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때에 대한 부분들은 오늘 언급은 없었습니다. 아마 제 예상에는 아마도 이제 6월 1일 날 선거가 끝나고 나면 뭐 선거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고 또 정치권 당국의 세법이 있겠죠. 셈법이. 예. 그걸 통해서 아마 이런 이 세금 부담도 이제 확정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마 이렇게 매년 끌고 갈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납세하는 국민들도 확실성이 있어야지 계속 바라기만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내년에도 또 뭐 재작년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적용해주겠지, 뭐 더 풀어주겠지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생각에는 이번 완화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명확성을 두고 완화를 해야 현재 정부 또 당국이 원하는 집값 네. 안정화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게 2주택자에게 그 취득세 부담 중과도 배제하는 안이 있었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매물이 좀 나올까요? 그렇죠. 이제 이것도 왜 좋냐와 이래야 나온다라는 건데요. 현재 이제 한시적 1가구 2주택자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집을 사서 살다가 이사를 갈 때 일단은 한 채를 사고 대출받아서 나중에 여기를 팔고 떠나서 이제 새 집으로 이사가는 이런 형태인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어쨌든 이분은 2주택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존에는 어떠냐면 1년 내에 이 한 집을 팔아야 그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1주택에 준하는 소위 말하는 그냥 중과 없는 양도세를 매기게 되는. 근데 1년이라는 구간이 굉장히 짧죠. 예. 근데 이번에 바뀐 안은 2년간 여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한시적 1가구 2주택자는 2년 동안 내에 팔면 1주택자에 준해서 양도세를 받겠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왜 해줬지라고 하는데 당국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이제 1년이 지났어요. 어떤 분이. 그럼 이제 포기를 할 거 아니에요. 아, 네. 나는 이제 똑같이 2주택자가 됐나 보다 하는데 이번에 한시적으로 1년을 더 늘려줬으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이제 물량을 팔아도 1주택에 준하는 양도세를 적용받으니까 중과가 안 받으니까 이제 네. 물량이 더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도 더 가격을 낮춘 채로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기는 또 하지만 네. 또 반대에서는 자꾸만 보유세 같은 것들은 건드리지 말고 그냥 거래세를 낮추면서 풀어주는 좀 일관된 규제 완화책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다주택자를 시장에 유도하는 네. 이런 쪽에 포커싱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건가요? 그렇게 하는 안들도 뭐 지적도 함께 나오고 예, 있습니다. 어쨌든 좀 예측 가능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대출 규제 완화 정책도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근데 네. 반면에 또 금리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 안도 이제 포함이 됐죠. LTV 네. 같은 경우에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이제 뭐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80%입니다. 뭐 집값 뭐 5억이라고 하면 80%면 4억까지 뭐 대출을 예. 받고 하겠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금리 자체가 지금 올라가서 있기 때문에 과연 차주들이 또 집을 살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을까? 또 하나 DSR은 이제 계속 못 풀 것 같습니다. 현재 같은 가계부채 상황에서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또 못 풀게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둘이 감안한다면 이번에 LTV를 완화하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부동산 매수세를 이끌 수 있을까라는 거에는 좀 의문이 찍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 지금 뭐 부동산 세금 인하 문제도 그렇고 국회 입법과 관련된 문제들도 있다 보니까 지방선거 이후에 여소야대 전국에서 뭔가 달라질 부분들이 있을 것이냐 이런 뭐 기대를 하거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 이제 부동산 업계에서도 많이 좀 이런 시나리오엔 이렇게, 뭐 저런 시나리오는 저렇게라고 예. 이야기를 하는데 만에 하나 뭐 결과는 알 수 없지만 한편으로 뭐 크게 기우는 모습들에 따라서 부동산의 강력한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겠고요. 또 예. 혹은 정반대로 더 풀어주는 이제 그런 모습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실은 이제 이러면 안 되죠. 이게 정치 이야기와 경제 이야기가 이렇게 뭐 하면 안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떤 뭐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선거 결과가 부동산 규제 완화 혹은 유지와 상당 부분 좀 맥락을 같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현실적으로는 지켜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월급만 빼고 다 오르다 보니까 오늘 정부가 영끌 대책을 내놨는데 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 정부가 청약 가점제에서 불리한 2030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해서 추첨제를 확대하는 쪽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당첨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서울 청약통장 가입자는 넉 달째 늘어났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해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일반 공급 215세대에 4만 3천여 명이 몰릴 정도로 인기를 끈 곳입니다. 투기 과열지구라 전용 85제곱미터 이하는 모두 가점제로 진행됐는데 상대적으로 무주택 기간이 짧고 부양가족이 작은 2030 세대는 얼마나 당첨됐는지 따져봤습니다. 전체 당첨자 가운데 20, 30대 비중은 1.4%에 그쳤고 40대 56.2%, 50대 37.3%를 기록했습니다. 당첨자 가운데 3명을 빼고 모두 40대 이상인 겁니다. 서울 인기 지역 분양 물량이라 청약 경쟁률이 높았으며 실제 당첨자 연령대를 확인해 보니 가점제가 낮은 20, 30대보다는 40, 50대가 많았습니다. 2030 당첨 확률이 낮다는 지적에 새 정부는 추첨제 비중을 늘려서 청년층 자가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1, 2인 가구를 위한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 기준을 신설하고 전용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미만 주택은 추첨제를 30%로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대신 가점을 쌓으며 청약 기회를 기다려온 4050 세대를 위해서 중대형 평형 추첨제 비율을 줄이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대상에는 미혼 청년도 새로 포함될 전망입니다.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서울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넉 달 연속 증가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증가세를 보이더니 지난달에는 5,300여 명 늘었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낮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 특성상 특정 연령층만을 고려하지 말고 취약계층을 더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즉, 어떤 기준들을 갖다 대었을 때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들에게 공급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과 강화한 대출 규제의 제도 개편까지 맞물리면 청약 시장에서도 이른바 옥석 가리기가 본격화할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최근 KT전화나 인터넷을 개통해주고 사후 관리를 하는 자회사 노동자가 아프다고 보고했는데도 일하러 가다가 쓰러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노동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오히려 업무가 더 과중해진 탓에 병을 얻었다며 산재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안전 책임이 강화됐는데도 노동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이유는 뭔지 이준엽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달 22일 오후 4시쯤 운전자가 차를 갓길에 세운 채 화단에 갑자기 주저앉습니다. 운전자는 KT 전화나 인터넷을 개통, AS하는 자회사 직원 김모 씨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일하러 가다가 연신 구토가 나오는 걸 참을 수 없어 길가에 차를 세우고 119 신고를 한 겁니다. 심한 어지럼증을 느껴 이곳 잔디밭에서 쉬던 김 씨는 결국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김 씨는 면역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진 전정신경세포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지럽고 토 나오고 구토 나오세요? 김 씨는 지난 1월 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시행된 이후로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졌다고 말합니다. 안전을 위한 2인 1조 작업이 늘어나면서 원래 단독 작업을 하던 경우에도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결국 회사에서 중대재해법 취지에 맞게 인력 충원을 해야 하지만 충원 없이 근무량만 늘렸다고 호소합니다. 중대처벌법에 관련해서 이제 업무가 가중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저에 대한 조치가 좀 서운하고. 경무에 더해 지원이나 파견 근무도 많아졌고 지원 간 곳에서 노동자들 사이에 갈등도 빚어졌습니다. 당일 김 씨는 원래 근무하던 서울 서대문 지점이 아니라 은평 지점으로 지원 근무를 나와 있었습니다. 김 씨는 점심시간부터 이미 구토를 반복해 지원 나온 곳 지점장에게 몸 상태가 안 좋다고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나 근무가 조정되기는커녕 지점장의 면박을 들어야 했다고 하소연합니다. 뭐든 다 반납하고 서대문 가든가 여기가 보기 안 좋으니까 차 안에서 쉬어라. 심지어 어떤 직원은 김 씨가 몸이 안 좋아 차에서 쉬는 모습을 도촬해 조롱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잠이나 퍼잔다고 얘기하면서 사진을 잠잔 내가 차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거를 찍었더라고요. 지점장은 김 씨가 이 문제를 공론화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내가 그날 여기 가입사랑과 저기 안 좋은 일이 있어갖고 그래서 나도 미안해. KT 서비스 측은 김 씨가 단순히 체한 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수치를 밝힐 수는 없지만 인력 충원이 이뤄지고 있고 노동자들의 파견 근무가 늘어난 것도 코로나 확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현재 업무상 스트레스 소견을 받아 산재 신청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우리나라 영화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이 칸 영화제에서 주연상과 감독상 2관왕을 차지하면서 새 역사를 썼죠. 네, 수상의 주인공인 배우 송강호 씨와 박찬욱 감독이 오늘 귀국하는데요. 인천공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영화 브로커 팀이 오늘 먼저 공항에 도착한다고 전해졌었는데 지금 들어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이곳 입국장 앞은 이 영화 브로커 팀을 기다리는 취재진 수십 명이 모여들면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또 이 배우들의 모습을 직접 보기 위해 모인 팬들의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한 시민은 영화 브로커의 칸 영화제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앞으로 국내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영화 브로커 팀은 어제 프랑스 니스 공항을 출발해 아시아나 항공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는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을 비롯해 배우 강동원, 이지은, 이지용 씨와 함께 오후 1시 50분 이곳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잠시 뒤 입국장에 모습을 드러낼 거로 보입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도 배우 박해일 씨와 함께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출발해 대한항공편으로 오후 5시 21분 인천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어제 새벽 열린 제75회 칸 영화제 폐막식에서 송강호 씨는 영화 브로커로 한국 배우 최초 남우주연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은 한국인으론 최하선의 임권택 감독 이후 20년 만에 감독상을 수상했습니다.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2편이 동시에 수상에 성공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 영화 2편이 함께 수상한 것도 처음이지만 이번에 또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요?
네, 칸 영화제 경쟁 부문엔 황금종려상과 감독상, 주연상 등 모두 7개 상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번 수상으로 이 7개 부문에서 모두 트로피를 거머쥔 국가가 됐습니다. 지난 2002년 임권택 감독의 취하선이 감독상을 받은 걸 시작으로 2004년 올드보이가 심사위원 대상, 2007년 밀양으로 배우 전도연 씨가 여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2009년엔 영화 박쥐가 심사위원상을, 2010년 이창동 감독의 시가 각본상, 2019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칸 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을 받았습니다. 배우 송강호 씨는 이 가운데 밀양과 박쥐, 기생충에 이어 브로커까지 모두 4편에 출연했습니다. 박찬욱 감독은 칸 영화제에서 지난 2004년 올드보이로 심사위원 대상을, 2009년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각각 받았고 이번에 3번째로 트로피를 들어올린 겁니다. 영화 브로커와 헤어질 결심 모두 다음 달 국내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요. 배우 송강호 씨를 비롯한 영화 브로커 제작진은 내일 서울 CGV 용산에서 열리는 언론 배급 시사회에 참석해 첫 국내 일정을 시작합니다. 영화 헤어질 결심의 박찬욱 감독도 배우 박해일, 탕웨이 씨와 함께 다음 달 2일 오전 제작 보고회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배우 송강호 씨가 가장 먼저 나와서 지금 취재진 앞에 섰고요. 네. 그 뒤로 강동원 씨도 앞에 나왔네요. 그 뒤로도 이지은 씨도 나와 있고요. 배두나 씨도 있을 테고요. 자,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를 빛낸 브로커 팀이 조금 전에 동반 귀국을 했고요. 입국 게이트에서 모습을 드러낸 모습 보고 계십니다. 지금 많은 취재진과 팬들에게 손을 흔들어서 이렇게 답례하는 모습도 볼 수 있죠. 네, 한내에서 쾌거를 이룬 우리 배우들이 지금 현재 인천국제공항에 금이 환영한 모습 보고 계시고요. 취재진 비롯해서 저희도 지금 이야기 나누면서 굉장히 오래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배우 송강호 씨, 한국 배우 최초로 칸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칸의 남자로 불릴 만큼 지금까지 7번 칸 영화제 초청을 받은 인물이기도 하죠. 자, 이렇게 손을 흔들면서 예. 지금 강동원 씨 모습도 보이고 그 가장 옆으로는 그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인가요? 고레다 히로카즈, 그다음 그 옆에 이주영 배우. 예. 그다음에 아이유 씨. 아이유 씨, 배우 이지은 씨 모습 보고 계시고요. 네, 지금 잠시 뒤면은 뭔가 소감 질문이 있을 테고 저희가 들어볼 텐데 지금 지금 들어보시죠. 질문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소식 안고 오셨는데요. 함께 기뻐해 주신 우리 관객분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한국 언론에 대한 인터뷰이기 때문에 감독보다 그 송강호 배우가 인터뷰를 직접 진행하는 것 같습니다. 네? 서로 마이크를 계속 돌리면서 양보를 하는 이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 수상 무대에서는 어떤 소감을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제한돼 있어가지고 많은 얘기를 말씀 못 드렸는데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드리면은 글쎄요, 이런 성과나 이런 결과가 과연 우리 영화, 그러니까 한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영화 팬 여러분들의 사랑과 어떤 성원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한국 영화를 끊임없이 예의주시해 주시고 성원 보내주시는 대한민국 영화를 사랑해 주시는 영화 팬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재밌고 조금 피곤했지만 정말 잊지 못할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 보내고 왔는데 이렇게 오자마자 또 한국공항에서 많은 분들이 환대해 주셔서 또 기분 좋은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정말 좋은 구경 많이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경험하고 왔고요. 무엇보다 송강호 선배님 수상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저희 브로커 한국
홍보 계획에도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はい、このチームにとって最高のゴールで最高のスタートが切れたと思います。本当に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네. 제가 1호를 몰라서 잘 못했는데 안에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얘기부터 해서 이번에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송강호 씨의 소감도 들어봤습니다. 한국 영화를 사랑해주는 사랑과 성원이 없었다면 가능했을까 이런 얘기를 오늘 또 한 번 했고요. 배우 이지은 씨도 잊지 못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왔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트로피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프레시 세례가 해주고 있고요. 자, 포농가님 지금 자리에 계신데 지금 송강호 씨가 들고 있는 게 지금 나무주연상을 받은 그 네, 네. 저기 그 가지가 이제 그 깐느 영화제 나뭇가지가 이 기본적인 어떤 아이콘인 것 같은데요. 예. 송강호 이 배우들과 감독이 조금 피곤해 보이지만 굉장히 좀 흥분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번 주부터 바로 또 홍보 마케팅을 시작을 해야 돼서 일정이 굉장히 빡빡할 것 같은데 아마 한국 팬에게 누구보다도 한국 팬에게 빨리 이 영화를 선보이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로 다음 주면은 이제 네. 볼 수 있다고 하셨죠. 네. 예. 어쨌든 뭐 연출도 그렇고 지금 나무주연상은 송강호 배우가 수상을 했습니다만은 저기 지금 오늘 그 소감을 얘기한 나머지 세 배우도 굉장한 연기력을 이번에 인정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혼자만 돋보인다고 연기가 잘하는 게 아니고 이 앙상블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가운데 그 단독 그 원탑 주연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조화로움의 어떤 그 베이스를 잘 형성해 준 게 송강호 배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조화로움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게 그 앙상블을 만드는 게 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의 또 장점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감독의 어떤 연출력은 이미 정평이 나 있는 상황에서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적인 감독이 한국 배우들과 작업을 하고 싶어하고 한국 영화에서 영화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런 열망들을 보면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예. 다음 주에 영화를 보실 수 있는데 미리 조금만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실까요? 네, 베이비박스 얘기고요. 그 송강호 씨는 세탁소 주인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강동원 씨는 보육원 출신의 청년으로 나오는데 어느 날 그 이지은 씨가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놓고 갔다가 다시 아기를 찾으러 오거든요. 근데 아기가 없어지고 그러면서 형사인 그 배두나 씨와 이주영 씨가 결합을 하면서 이 아기를 찾으러 다니는 로드북입니다. 예, 기본적으로 각각의 어떤 그 인물들의 그 배경들이 펼쳐지면서 그 재밌는 하나하나의 캐릭터들의 이야기가 펼쳐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 중에 지금 다른 배우들은 일정상으로 지금 자리를 벗어났고요. 지금 송강호 배우가 개인적으로 브로크라는 단독 인터뷰를 하고 작품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제일 이제 중요한 얘기는 고레다 히로카즈라는 일본의 거장 감독님께서 한국 배우들과 같이 작품을 만들어 왔다라는 것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나라가 좀 달라도 그리고 좀 차이가 나더라도 영화를 통해 가지고 같은 문화와 같은 생각과 그리고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추구하는 어떤 우리 아름다움이 있다면 그거를 같이 공유할 수 있구나라는 어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크라는 작품이 뭐 국가를 떠나가지고 감독님의 국적을 떠나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사회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의 감정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즐기시면은 굉장히 색다르고 또 감동적인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곧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찬욱 감독님과 추후에 작품을 같이 하자 이런 말씀 나누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후에 뭐 구체적으로 진행된 이야기가 있으신지도 궁금하고요. 앞으로 배우로서의
앞으로의 진행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하고는 워낙 20년직이고 또 오랫동안 같이 작업을 해온 정말 동지죠. 영화적 동지인데 친형님이나 다름없는 그런 아주 친근하기도 하고 존경하는 그런 감독님입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만났을 때 작품 얘기를 많이 하고 근데 딱 정해놓고 앞으로 언제 다시 작품을 하자 이런 계획과 어떤 약속보다는 심리적으로 그냥 심적으로 서로 이렇게 응원해주고 또 언젠간 또 모르죠. 같이 작업할 수 있는 날이 곧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박 감독님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네.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하나씩 답변하는 모습을 보셨고요. 꽃다발도 전달을 받았고요. 지금 나무주연상을 받은 상패를 들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네, 황금 종려상의 상징이죠. 종려나무 잎으로 만든 그런 트로피 나무주연상을 들고서 지금 취재진 앞에 인터뷰 후에 다시 한번 서 있는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예, 아무래도 나무주연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다른 배우들이 일정이지만 자리를 좀 피해준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홍보관님. 네, 스포트라이트를 또 홀로 이제 단독으로 받을 수 있게끔 많은 배우들이 배려를 해준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일본 감독인데 이게 한국 영화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한국 자본과 한국어로 한국 배우들이 연기를 하고요. 한국을 배경으로 촬영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한국 영화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라가 달라도 영화를 통해서 문화 생각을 공유했다. 국적을 떠나서 사람 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담아서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영화 관람하면 좋겠다 이렇게 관람 포인트도 얘기를 해줬거든요. 네, 무엇보다 우리가 영화에서 우리 것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개방과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점 때문에 한국 영화가 많은 평가를 받고 있고요. 이만큼 그 아시아는 특히 정서를 같이 공유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 작품을 시작으로 그다음 헤어진 결심도 마찬가지로 중국 배우를 쓰듯이 이후에 많은 아시아에서의 연대 같이 협력 작업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로 송강호 배우의 이번 나무주연상 수상을 한 자리에서 또 축하하는 모습도 보고 계셨고요. 예. 또 박찬욱 감독과의 협업에 대한 질문에서는 오랜 동지, 친형님 같은 분이다 이렇게 또 친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 박찬욱 감독, 송강호 감독은 어떻게 보면은 형제인 것처럼 긴밀하게 잘 서로 협업을 하고 많이 소통을 하고 영화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딱 정해진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이분들이 당연히 함께 하겠죠. 알겠습니다. 지금 나무주연상을 수상한 영화 브로커 팀이 입국하는 장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여드렸습니다.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잠시 뒤에는 아마 5시 이후가 될 것 같은데요.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팀이 또 공항으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큐 시간이 되겠죠? 예. 큐 시간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민아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진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대체로 흐리고 선선한 날씨 속에 퇴근길 무렵에는 산발적인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네, 내일부터는 다시 맑은 날씨를 회복하겠고 날씨도 점점 더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윤수빈입니다. 네, 자, 오후부터는 곳곳에 비가 내린다고요? 네, 지금 외출하신다면 오후부터는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나오셔야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 곳곳에 비구름이 유입되면서 중부와 전북 지역에 산발적인 비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하며 요란하게 내리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다시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낮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서울과 광주 14도, 대전은 13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한낮 기온이 서울 26도, 세종 2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광주 28도,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오늘보다 4에서 5도가량 기온이 오르면서 다시 초여름 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대체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고요. 지방선거일인 수요일에는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때이른 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단비가 내리지만 양이 적고 당분간 맑은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대기의 건조함은 계속되겠습니다. 산불 등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불씨 관리 계속해서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네, 김포공항 이전. 국민의힘에서는 제주가 직접 타격을 받는다.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를 살리기 위해서 다 죽는 선거를 하는 것 같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공약을 처음 던진 이재명 후보는 제주 악영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악당의 선동이다.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네, 선거를 코앞에 두고 불거진 김포공항 이전 문제. 민심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잠시 뒤 전국 대담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는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